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인천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제물포역과 동암역 인근 등 총 3곳에 주택 7,300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의 제4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인천이 포함됐습니다. 1호선 제물포역과 동암역, 7호선 굴포천역 등 3개 역세권 지역으로 향후 본사업지로 확정되면 주택 7,366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 역세권 사업 대상지는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된 이후 10여 년간 정비되지 못한 채 노후 슬럼화되고 있는 주거 환경을 재정비하여 원도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거, 상업, 교육, 문화 기능이 집약된 자족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제물포 북부역 주변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한 곳입니다. 개발 면적 9만 8천 제곱미터에 총 3,100세대가 공급될 전망인데 지금까지 발표된 역세권 개발 후보지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민간 개발이 오랜 시간 지지부진해온 만큼 공공 주도 개발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진행되고 있는 타 원도심에 비해서 주민 자력에 의한 개발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여 현재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고 사업지로 선정이 된다면 지역 주민 모두가 크게 환영하고 호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동암역 남부 지역은 5만 제곱미터 면적의 1,700세대가, 굴포천역 인근에는 약 2,500세대가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심 복합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해 추진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 지역은 주민들의 개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0%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본 사업 지구 선정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1단계 영상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함께 건설되고 전망대와 공원 등도 조성됩니다. 하지만 어업권 피해와 진입도로 확충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영종도에서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1단계 구간입니다. 공항 신도시에서 진입하면 바로 주탑 2개가 나타나고 2차선 도로가 신도까지 이어집니다. 주탑에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신도 초입에도 해안 전망공원이 조성됩니다. 2차선 도로 우측에는 자전거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합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주민 설명회를 열어 영종 신도 간 연도교 건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5월서부터 본 공사가 착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명품 교량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도면 주민들의 수건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예단포와 운서 어촌계 어민들은 교량 건설로 어선 통행이 막힐 걸로 우려합니다. 수심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은 맞지만 거기서 지금 그 예단포항 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그 부분이 거기가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수심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저수지구로 인해 갖고 이쪽에서 이쪽을 건너오질 못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상당히 통행량도 많거든요. 선박들이. 교량이 통과하는 신도의 마을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컴컴한 토끼굴 안으로 4.5m밖에 안 되는 그 폭에 거루 자동차도 왕래가 안 됩니다. 교차가 안 됩니다. 4.5m는.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은 일단 왕복 2차로로 건설됩니다. 향후 이동량 증가와 사업비 확보 등 확장 조건이 갖춰지면 4차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서구 루원시티의 주요 앵커 시설들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지방국세청도 그중 하나입니다. 현재 청사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를 루원시티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지 마련을 위해 루원시티 개발계획 수립도 변경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4월에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입니다. 정원은 359명으로 인천과 김포, 부천, 의정부 등 인천권과 경기 북부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중부, 부산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방청 가운데 유일하게 청사를 임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청사를 서구 루원시티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부지 마련을 위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도 변경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들어설 공공 2부지 면적을 확대한 겁니다. 해당 부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청사 같은 경우 어떤 인구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중요한 앵커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로 그 어떤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천지방국세청 같은 경우는 그 14개의 세무서를 관할하는 중요한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앵커 시설로서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해 주요 앵커 시설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이전할 가칭 루원 복합청사 건립사업도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루원 복합청사에는 인천시설공단과 인재개발원, 도시철도 건설본부 등 9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인입니다. 난항을 겪던 해사 전문법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해사법원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며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긴급 기자회견. 부산시민사회는 독립된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 해운 선박 분쟁 시 해외에서 소송이나 중재로 해결하는데 매년 수천억 원이 든다며 법원 행정처와 국회의 조속한 해사법원 설립 결정과 이를 위한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양, 항만, 수산, 해운, 조선, 물류산업과 관련 기관의 70%가 밀집한 해양 수도 부산이 해사법원 적격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부산시는 한국해양대에 의뢰해 지난 24일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해사법원 관할 사건 범위, 재판 수요와 비용 편익 분석,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하며 용역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후보지에 대해 인천 항만업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선사나 해운사의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고 대중국 교역량의 60%를 인천항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컨테이너 위주인 부산항과 달리 인천항은 컨테이너 외에 곡물, 원목, LNG 등 종합교역항으로서 해사 분쟁 수요가 많고 공항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이건 수도권인 인천에 설치해야 할 거 아니냐. 그 영국이나 중국으로 가던 외국 수요자들도 인천에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인천은 공항이 있으니까 비용 측면이나 시간 측면에서 당연히 유리하죠. 항공사건도 해사법원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면 그 수요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한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지난해 해사법원 설치를 권고했고 법원 행정처는 해사법원 설립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4건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강화소방서가 새 청사로 이전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 청사와 함께 119 안전센터도 한 곳 늘어나 긴급 출동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군 부릉면에 새 소방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4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는 소방관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체력 단련실 등도 갖췄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142억 원. 강화소방서는 개서 당시부터 낡은 119 안전센터를 증축해 소방서 건물로 사용해 새 청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강화소방서는 그동안 안전센터 건물로 사용되던 낡고 협소한 청사를 1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 그리고 일하는 소방관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큰 청사, 새로운 청사를 맞는 계기로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노고가 치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새 청사에는 자체 훈련 시설도 갖췄습니다. 화재 상황에서 구조자를 데리고 건물을 탈출하는 구조대원들. 왕관기를 사용해 무사히 요 구조자를 대피시킵니다. 훈련 시설뿐 아니라 119 안전센터도 한 곳 더 늘었습니다. 기존에 3곳뿐이던 현장 대응센터가 4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비상시 출동 시간도 더욱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강화 소방서가 신축 준공됨에 따라 기존 3개 안전센터에서 4개 센터로 증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강화군에는 많은 관광객 및 소방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긴급 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신속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강화 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는 1,500만 명. 소방 출동 건수도 8,60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신청사 개청과 함께 더욱 신속한 소방 대응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 지역 자생단체들이 GTX 노선 반영과 매립지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구는 환경과 교통이 가장 열악하다며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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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생단체들이 인천시청에 모여 국토부를 규탄했습니다. GTX DY자 노선이 빠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은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서구는 수도권에서 광역교통이 가장 열악한데 국토부가 아무런 대안 없이 지역 주민의 인내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도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인천 2호선 혼잡률이 심각하다며 GTX D노선을 비롯해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연장선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니 강남 집중화를 막겠다느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우리 주민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환경과 교통, 이 두 가지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서구를 이렇게 외면하는 게 진짜 균형 발전인가요? 수도권 매립지도 오는 2025년에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2,600만 명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를 30여 년간 서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당시에도 대체부지 조성 등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었다며 서구에 계속 쓰레기를 묻으려고 하는 건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립지 연장은 엄연한 환경 폭력입니다. 55만 서구민 모두를 향한 폭력이자 지울 수 없는 피멍입니다. 학교 폭력을 때린 아이는 잊어도 맞은 아이는 잊을 수 없다고 하죠. 우리에겐 수도권 매립지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멈춰야만 합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과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와 검단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3년 뒤에는 인구 82만 명, 10년 뒤에는 100만 도시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는 늘 수도권과 인천에서도 변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3년 후에는 인구가 32만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거리로 나온 서구 지역 주민들. 주민들은 GTX D 원안 사수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모든 투쟁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달 평택항에 이어 최근 부산 신항에서도 항만하역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 사망은 기업의 구조적 살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평택항에서 안타깝게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 군. 일당 10만 원 파견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안전화,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았고 현장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5대 항만 합동 점검 감독 기간 중인 지난 23일에도
부산 신항에서는 30대 노동자가 42톤 컨테이너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인천항 하역 노동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하영 하청업체는 원청사와의 적정 계약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일용 직원의 활성화입니다.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항만 일용직들은 4대 보험은커녕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구 없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건수도 알려지지 않은 게 많다고 말합니다. 산재 사고를 하게 되면 하역사에서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재 사고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 보상 처리하고 뒤로 그냥 처리해주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들은 보여주기식 근로감독이 아닌 제대로 된 합동 점검과 함께 하역 노동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업들은 고용과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만들어냈고 위험에 외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산재 사망은 기업의 구조적 살인이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항상 노출돼 있는데요. 각종 규제와 제약이 심한 데다 불법 조업 등으로 주민 생계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요. 서해 5도 평화 조성과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군사 공격으로 연평도에 포탄 60여 발이 떨어졌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주민들은 육지로 대피해 피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서해 5도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한반도 평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생계도 걱정입니다. 서해 5도 특별법이 한계가 있는 만큼 접경 수역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4월 중반, 5월 들어서면서 이제 대형 세력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우리 이제 LNL 남쪽 거장을 야간에만 이렇게 기습 작전으로 해가지고서 조업을 하는데 지금 이미 이 시작이 30년이 넘게 지금 계속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의 교란이라는 게 지금 오기 시작했어요. 서해오도 주민들은 이동권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잦은 결항과 지연 운항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주 여건부터 교통, 생계 문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서해오도 주민들. 서해오도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평화 정착은 물론 남북 교류와 협력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해오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인도서거든요. 근데 유인도서는 접근할 때 세 가지의 요소를 같이 봐야 되죠. 영토, 그다음에 수역,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이제 주민 이 세 가지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안보적인 논리라든지 있어왔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접근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해 평화 조성과 관리에 관한 입법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해오도 평화를 위한 법 제정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 인천에서는 서해 5도의 주민들의 생존권과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될 때다 생각이 듭니다. 서해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진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 법안 토론회가 이제 입법 시동을 걸었는데요. 11월 달까지 좋은 결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에는 통일부와 인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도 참석해 법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해오도 주민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올해 안에 입법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천 갯벌에는 저새와 흰발 롱개 등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죠. 시민들이 촬영한 다양한 갯벌 생물들과 갯벌의 풍경을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은 갯벌을 지키기 위해 영종 갯벌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황량한 벌판에 가지런히 놓인 두 개의 알.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 물대새는 대형 화물차가 오가는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공사 현장에 이렇게 알을 낳았습니다. 개발을 쫓는 사람들로 천연기념물은 이렇게 산란부터 생사기로에 내몰립니다. 알을 놔놓고 이제 차가 부터부터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가까이는 못 오고 먼 발치에서 막 울면서 돌아보다가 다시 요만큼 근처 왔다가 또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통보다 큰 거대한 발, 역시 멸종위기종 흰발 롱개입니다. 인천경제청이 매립하려던 준설토 투기장 앞에 대규모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자칫 개발로 사라질 뻔한 갯벌을 이 흰발 롱개가 살렸습니다. 얘네들도 여기서 먹이 활동도 하고 서로 살아가는 이런 그 갯벌이 얘네들의 생활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도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은머리 물대새와 흰발 롱개 저새까지 송도와 영종, 강화 등 인천 갯벌의 풍경과 생물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대규모 매립으로 변해온 인천 해안의 모습과 갯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환경단체는 생명의 보고인 갯벌 보호를 위해 습지보호구역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개발의 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 갯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발롱개 최대 서식지로 확인이 된 만큼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송도 갯벌 같은 경우는 남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갯벌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 생활문화센터 7통 마당에 마련된 인천 갯벌 시민사진전 갯벌 안녕하신가요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매년 인구가 증가하던 인천은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결혼이 줄면서 자연스레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인천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BTV 인천뉴스는 4회에 걸쳐 문제와 대책을 짚어보는데요. 먼저 인천 지역 출산율 실태를 점검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특광역시 가운데 2011년 대비 2020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인천이 유일합니다. 서울은 10년 새 60만 명 가까이 줄었고 부산 16만, 대구도 8만 9천여 명이 준 데 반해 인천은 오히려 1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상황도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인천시의 연도별 인구 증가 현황을 들여다보면 2011년 4만 3천 명을 기점으로 점차 인구 증가세가 둔화돼 2019년 2천여 명으로 쪼그라들었고 마침내 2020년엔 전년 대비 오히려 인구가 14,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인천시의 인구 감소는 1992년 통계청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래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인천 지역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16,05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증가하는 사망자 수와 비슷해져 역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의 혼인 건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며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적인 저출산 추세 속에서 지자체의 출산 장려책으로 인구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천시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보다는 타 지역에서의 유입 등 사회 증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청년층 유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다음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출사 장려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인천인데도 지역에 따라 지급 기준도, 지원금 규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대 20배, 금액으로는 2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지만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자녀를 키우는 30대 이모 씨. 이 씨는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출산 장려금을 처음 받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낳을 당시에는 출산 장려금 제도가 없었지만 셋째를 임신한 해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구에서 받은 출산 장려금은 2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산후조리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육아용품을 따로 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연년생이다 보니까 육아용품 필요가 없었고, 저는 산후조리 하는데 많이 썼거든요. 저 뭐 이제 뭐 마사지 추가해서 받거나 조리하는 비용에 보태서 썼고, 그런 부분은 있었고, 뭐 주변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 통장에다 다 이제 적금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육아용품 사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 받는 거를 바라고 뭐 셋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떤 구에서는 인원이 뭐 워낙에 없으니까 많이 낳아라 이런 뜻으로 뭐 1,000만 원도 주고, 어떤 데는 또 100만 원 주고, 이 갭이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보신 것처럼 지자체들은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요. 문제는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이 출산 장려금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아이부터 차이가 큽니다. 강화군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려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옹진군에선 100만 원을 주고요. 서구와 동구, 계양군은 50만 원씩, 부평구는 30만 원을 줍니다. 반면 남동구와 연수구, 중구, 미추홀구는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이 아예 없습니다. 이 첫째 아이부터 500만 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럼 둘째 아이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 둘째 아이 역시 강화군이 800만 원으로 통 크게 지원을 합니다. 옹진구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남동구와 서구, 중구 등 대부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면 미추홀구는 둘째 아이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10개 군구에서 유일합니다. 이 둘째 아이도 영원가 최고 800만 원으로 800만 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을 한번 볼까요? 역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강화군입니다. 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려 1,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남동구와 옹진군, 계양군은 300만 원을,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아이는 최고 1,300만 원, 최저 100만 원으로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넷째 이상을 낳을 경우에도 강화군은 2천만 원을 주는 반면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까지 출산을 한 가정이 있다고 해볼까요? 강화군에서 낳으면 총 4,600만 원을 받지만 미추홀구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출산 장려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부 자치구들은 재정 상황 때문에 이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지역별 격차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은 아빠 육아휴직제를 살펴봅니다. 엄마이어 아빠가 휴직을 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도 지원금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회사를 잠시 쉬는 아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남성 육아휴직자는 928명, 전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를 맡길 곳이 줄면서 육아를 분담해야 하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이가 둘인데 집에서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좀 학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육아휴직을 애를 좀 케어해야 되겠다.
문제는 가정을 꾸릴 수입입니다.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석 달간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약 엄마가 이미 육아휴직을 썼고 아빠가 다시 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 특례,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아니라면 사실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티는 건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아빠에게 6달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 정책을 잘 모르고 있었다가 지인의 소개로 장려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서 장려금을 받다 보니까 큰 가뭄의 단비처럼 선물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초단체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구와 동구, 연수구, 계양구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육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습지도 사고 이제 애들 이제 먹을 간식이나 뭐 식비 지출도 그 돈으로 하고 또 집에서 심심하니까 뭐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것들 사는데도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인천도 아직 기초단체 절반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아빠들은 재정 부담이 더 크고 그만큼 육아휴직의 고민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여전히 엄마보다 한참 적습니다. 2019년 출생아 100명당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1.6%입니다.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회사를 잠시 쉬고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성별로 구분하면 차이는 극명해집니다. 엄마의 육아휴직은 63.6%로 절반 이상 육아휴직을 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100명 중 2명이 채 안 됩니다. 여전히 육아휴직은 엄마의 몫으로 남아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부모가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장려금 제도를 보편화하고 기업과 사회의 배려를 넓히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의 출산 장려 정책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문제를 짚어봅니다.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이 나올 때 국공립 어린이집의 선호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인천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란 인식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더 나은 보육 환경에 대한 기대도 반영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공립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남의 얘기입니다. 막상 보낼 때는 대기가 너무 많이 길고 못 보내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순위가 밀려나고 이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인천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6만 2천여 명.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비율은 19%로 5명 중 1명이 채 안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보육아동 30만여 명 가운데 10만여 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공공보육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사는 마혜리 씨는 생후 100일부터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신청을 했지만 아이가 2돌이 지나도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기로 마음을 돌렸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공립 보내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건 사고에 있어서도 좀 안전하죠. 나라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보내고 싶지만 너무 연락이 없으니까 늦게 신청했는 거 아닌가. 작년 기준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30곳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70곳을 추가한다는 계획이지만 5월 말인 현재 기준으로 단 6곳 늘어난 게 전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남은 기간 동안 64곳을 더 늘려야 하는 겁니다. 인천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한번 볼까요? 지난 2018년 61억에서 19년엔 49억, 그리고 20년엔 59억으로 조금 늘었지만 올해 예산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희가
목표를 높여 예산을 많이 세워도 그만큼 국공립 수를 늘리지 못하니 올해는 아예 예산을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시는 설립 조건이 까다로운 국공립 어린이집 대신 인천형 어린이집을 늘려 공공보육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우수한 어린이집을 뽑아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보육교사 1명이 맞는 아동수를 법적 기준보다 낮춰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만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돌보게 돼 있지만 인천형 어린이집은 아동 2명만 맡고 추가적인 교사 인건비 등은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현재 인천형 어린이집은 173곳, 인천시는 내년까지 20곳 더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국공립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게 현실입니다. 처음 들어요. 되게 생소한데 인천형 어린이집 그런 건 처음 들어요. 전혀 몰랐어요. 인천시는 올해 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예산 2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현실 같은 기본적인 문제조차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각종 산업시설과 군시설에 가로막혔던 만석동 일대 해안이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 1단계 구간이 준공한 건데요. 물치도와 영종도 등을 조망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안을 따라 파도 모양의 데크가 설치됐습니다. 인도를 깔끔하게 정비하고 해송과 꾸지뽕나무 등 수목도 심었습니다. 군사보호시설 초소를 활용해 전망대도 세웠습니다. 동구의 유일한 섬 물치도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가 한 폭의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각종 산업시설로 가로막혔던 해안이 이렇게 산책로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해안 산책로는 지난해 11월 착공한 산미 물류 주변 1단계 구간입니다. 오는 10월까지 2단계 구간 0.9km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전 구간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물치도 방향으로 전망대도 조성하고 갯벌 체험장도 꾸민다는 구상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 월미도를 돌아서 다시 우리 그 아라뱃길까지 다 갔다 올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 우리 동구 해안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또 잘 아시다시피 동구의 유일한 섬 물치도를 여기 해안산책로와 함께 관광 벨트화하는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지근거리에 두고도 접근조차 힘들었던 동구. 십자수로 매립과 우회도로 철거 등과 연계 바다 자원이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 농촌 융복합산업 체험 스튜디오가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농촌의 자원을 가공하고 마케팅까지 더한 인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건데요.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항아리에 잘 띄운 메주를 얼기설기 담습니다. 이틀 전 미리 풀어놓은 소금물을 가득 채웁니다. 숯과 대추, 고추 등을 넣고 메주가 뜨지 않게 대나무로 눌러줍니다. 2달 정도 숙성하면 전통장이 탄생합니다. 이처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가공하고 교육하는 모습을 온라인 방송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에 농촌 융복합산업 체험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리대와 방송용 카메라, TV, 편집 장비 등이 들어섰습니다. 인천적 6차 산업 인증 제품의 홍보와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6차 산업으로 부르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먹거리의 기본이 되는 산업, 그다음에 가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즐기고 체험하는 3차 서비스 산업,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 6이거든요, 그게. 더욱더 여기가 또 하나의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소가 되고 시민들이 정말 애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험 스튜디오에선 5월부터 12월까지 총 24개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 SNS 품평회와 체험 관광농장 연계 프로그램 등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동구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인천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만 넘는 인구 규모에 비해 문화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남동구가 인천의 4번째로 기초문화재단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현재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53만 8천여 명. 전국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대도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 해 예산은 8,900억 규모로 인천 시내 10개 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019년 남동구 전체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비율은 0.87%. 이마저도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0.33%에 그쳤습니다. 옹진군에 이어 인천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인천에선 시문화재단을 비롯해 부평구, 연수구, 서구가 기초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도 도시 규모를 고려한 문화시설과 예술사업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동구 분이신데 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있는 그런 타지자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남동구가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 네 번째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선 응답자의 67%가 지역 내에서 예술 교육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지역 내 문화 프로그램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설문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은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지역적 제한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지역적인 안배를 두면서 문화시설이 내 지역 주변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어떤 전문화된 어떤 문화예술의 정보라든지 아는 사업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남동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오는 7월 중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남동구는 최종 자료를 바탕으로 재단의 조직 규모와 사업 범위, 출자 금액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막 수칙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